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오늘 문득 출근하면서 네. 시청자분들에게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요. 정말 갑자기요. 예. 왜냐하면 출근 전에 막 채널을 돌리는데 정말 많은 채널이 있고 정말 많은 진행자 방송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채널 중에 우리 채널에 딱 멈춰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 거니까 네. 우리를 발견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 보답하겠다. 박앵커가 갑자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좀 무서워요. 왜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오늘 아침부터 이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매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잘해드리려고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전략과 내용들 받아가시고 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에 잘 녹여내셔서 결과적으로 수익 좀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일단 뉴스들도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고 여기에 대한 전략들 짜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지난 간밤에 나왔었던 FOMC 의사록 얘기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보다는 괜찮았다라는 평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잔뜩 겁먹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설마 또 뭔가 더 매파적인 뭔가가 나올까라는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어쨌거나 주요 내용들을 보면 다 시장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물가 상승 예상보다 강하고 지속적이다. 이건 우리가 이미 CPI에서부터 확인을 했었던 거고 인플레 내려가지 않으면 더 빠르게 완화책 제거할 것이다. 이것도 3월에 50bp 인상이랄지 아니면 올해 7차례 인상 이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내용이고 금리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도 역시 알고 있었고 대차 대조표 규모 크게 줄이는 것도 적절하다. 이것도 사실 지난 12월이었으면 굉장히 크게 좀 위축됐을 내용이지만 이미 이거는 시장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다 보니 시장의 반응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죠. 다음 장 보도록 하죠. 일단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 그 매 발톱은 덜 무섭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통화 정책에 민감도가 높은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3.7%가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중 가운데서도 약간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FOMC 의사록 발표되고 나서 좀 크게 완화되는 모습이었고 역시 비슷한 흐름 가운데서 10년물 국채금리도 한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굉장히 어색한 상황들이 발생했죠. 다음 장입니다. FOMC 의사록이 시장을 반등시키는 지금까지 FOMC 회의랄지 의사록이 나오면 항상 긴장하고 주가 떨어지고 금리 오르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는 장중에 계속 좀 움츠러들다가 FOMC 의사록 공개와 함께 국채금리 내려갔고요. 주가는 올라가면서 S&P 500은 상승 반전했습니다.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그림 자체는 비슷했거든요.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어느 정도 관망세에서 다시 한번 좀 FOMC의 스탠스를 재확인하고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1월 때 저희가 12월 의사록 공개하고 긴축 리스크 확대되고 의사록 공개에 대해서 조금의 겁을 먹었던 건 사실인데 네. 이번에는 말씀 주신 대로 다 알던 내용으로 확인이 됐고 시장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또 이걸 어떻게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이어가 봐야 될 텐데 어제 국내 증시 짤막하게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넘겨보실까요? 어제 시장 보면서 영롱이가 어떤 생각했어요? 어제 시장이요? 특히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참 전쟁이 일어났다가 하루 만에 그냥 병력 철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뭔가 오르고 싶은 폭발력에 대한 그 응축감? 그쵸.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거를 우리가 못 도와주고 있었구나. 하나만 탁 풀어지면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도 좀 봤었던 것 같아요. 증시에서 저도 그걸 느꼈어요. 뭔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보상 심리랄까? 네. 정말 이거 하루로 나 그간의 서름을 다 갚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일단 중국은 예상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좀 긍정의 포인트가 됐고요. 우리가 다 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 우려가 줄었다라는 것도 긍정적이었고 부양적 통화 기조를 중국에서 유지한다라는 얘기도 들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정책적 기대 안고 있는 기계나 화학 섹터 조금 강하게 나오기도 했고요. 코스닥 쪽에서 눌려 있었던 성장주단의 강세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올라가는 종목군들 보시면 개수가 1,400개에 육박합니다. 어제 코스닥에 있는 거의 대다수 종목이 올랐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미디어 콘텐츠 종목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참 이슈 고르기가 또 힘들었던 건 너무나 많은 게 올라서 네. 뭘 골라서 브리핑을 해야 될까라는 예. 생각하다가 IP 쪽에 조금 집중을 해보고자 했어요. 어제 IP가 중요한 섹터에 고루고루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콘텐츠 제작도 그랬고요. 게임도 시세를 내줬죠. 뭐 위메이드에서 간담회 열어가지고 우리 앞으로 신작 뭐 사업 이런 거 할 거야라고 얘기 내놓은 것도 좀 힘이 돼줬고요. 엔터줄들도 어제 급등세가 확인됐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의 흥분한 상태일 것 같아서 조금 차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 컨텐츠 제작 쪽을 살짝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참 자기 자랑 아닌 자기 자랑인데 이거 그제, 그죠? 이거 어제 그죠? 예 저희가 했었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또 다른 자기 자랑 한다면 또 원전 관련해서 저희 네. 매매 기술 박진섭 어드바이저 말씀하신 종목이 또 상한가 어제 올라갔더라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만합시다. 네. 다음이요. 콘텐츠 제작으로 가겠습니다. 콘텐츠 제작사 우리 볼 때 오늘은 좀 차분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런 관전 포인트들을 봐야 된다라는 걸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제작 편수나 뭐 자유로운 계약 여부나 실적과 수익 모델 진화 여부 등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뭔 소린가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똑같이 100억 원이란 돈을 들여도 외주 제작이냐 혹은 글로벌 OTT향 제작이냐 아니면 IP를 갖고 내가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관련해서 좀 볼만한 종목이 있나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넘겨보시죠. 이게 그동안 국내에서 중소형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국내 이 방송사, 뭐 KBS, MBC 이런 곳과 손을 잡고 드라마를 제작을 하는 경우에 한 100억이란 돈이 있으면 7, 80억 정도를 방송사에서 받고 나머지 2, 30억은 본인들이 협찬을 해서 채워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협찬을 못 따면 적자인 구조였죠. 그러다가 OTT 업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150억을 받습니다. 100억짜리 이 제작을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15% 안전 마진이 있죠. 하지만 방송사나 OTT는 모두 IP를 우리 제작사가 가져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오징어 게임 나왔을 때 아쉬워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국내 중소형 제작사는 이런 구조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1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편성하고 제작하는데 50에서 70% 정도 쓰고 협찬 조금 따고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 형식인 거죠. 근데 우리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해외 투자액이 요즘 늘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구조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IP를 갖고 그걸 판권을 팔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즘 중소형 제작사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꽤나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종목군들을 많이 언급하는가 봤더니 IP 확보로 변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종목들인데 올해 등락률 보면 이거 괜찮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할 겁니다. 대다수가 연초 대비 뭐 시장과 같이 밀려났고 그중에서 조금 돋보이는 흐름 보였던 건 사마네트웍스 정도인데요.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올해 시작할 때부터 사마네트웍스를 신규 추천주로 계속 밀었었거든요. 넘겨보시면 왜 밀었나 이유를 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 모델의 변화 나타나고 있다. 일단 사마네트웍스는 국내 방송사와 거의 손잡고 매출을 내던 업체인데 지금 IP 작품 헤어지는 중입니다. 요거 가지고 지난해 하반기에 큰 수익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IP를 활용한 분야로 많이 늘려나가고 있다. 올해는 이로 인해서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라며 긍정적인 포인트 잡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 1월부터 한 30% 넘게 올랐는데 이거 괜찮나? 라는 고민은 하게 되는 시점이라서 어떤 걸 골라봐야 될까? 중소형 제작사 한번 질문을 던져봐 주세요. 사실 그러니까 이틀 전에는 저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아니면 제이 콘텐트리 그리고 뉴 뭐 이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중소형단의 제작사들 어떻게 좀 더 좁혀가면서 전략 짤 수 있을지 그리고 종목 선별이 가능할지 사마네트웍스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는 오랜만에 그 도심 항공교통 얘기 저희가 뭐 자주 해드리는 건 아니고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뉴스가 있을 때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영로 앵커가 이 예. 이슈는 네.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느낌으로 진짜 분기에 한 번씩 했더라고요. 마침 또 오늘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건 아닌데 국토부에서 UAM 그랜드 챌린지 코리아를 개최한다고 해요. 사업 설명회 같은 경우인데 뭐 국내외 주요 기업들과 기관들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한 180여 개가 참여하고요. 이 정도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바로 확인을 해보죠. 사실 이 시장이야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이게 물론 2040년에 1750조 원 전망한다라는 보고서도 있지만 당장 내후년만 돼도 상용화한다는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증 사업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먼 얘기도 아니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UAM과 관련해서 도심 항공교통과 관련해서 우리들은 어떤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에 빠져들게 되는 건데 이게 좀 애매해져요. 지금 실체가 있는 기업들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다음 장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지난번 그 브리핑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약간 이름이 유치한 드림팀 컨소시엄하고 어벤져스 컨소시엄, 팀 코리아라고 해서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각각 이제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을 필두로 해서 실증 사업을 이미 지난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2025년에 상용화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각 기반이 되는 한국항공공사와 인천공항공사뿐만 아니라 그 외 SK텔레콤, 하나시스템, 현대자동차, KT, 현대건설 어마어마하게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코리아 외에도 컨소시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SKT 하나 컨소시엄, KT 현대차 컨소시엄뿐만이 아니라 롯데도 자체적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자회사와 협력사들과 함께 항공 지상 연결 어떤 플랫폼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운영 모델부터 정류장 그리고 플랫폼 다 뭐 2024년에서 2025년에 상용화를 한다고 하니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과 그 시선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애매한 게 다음 장이 있어요. 컨소시엄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심 항공교통도 날아다니는 기체도 생각해야죠. 인프라도 생각해야죠. 통신 쪽도 생각해야죠. 플랫폼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뭐 현대차가 기체를 만든다고 해서 하나시스템이 기체를 만든다고 해서 이것만 되는 건 아니니까 고민이 되는 건데 근데 정작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건 훨씬 작은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셀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요. 기산텔레콤, 네온테크도 역시 급등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심항공교통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뭐 수직 이착륙 기술을 갖고 있든지 기체에 들어가는 뭐 부품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중소형단에서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결국에는 다시 뭐 한화 쪽 아니면 현대차 쪽 이런 쪽을 봐야 되는 것인지 뭐 분기별로 한 번씩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전략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이슈를 접할 때마다 결국에는 통신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통신은 가주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김진만 팀장이 얼마 전에 서진 시스템 얘기했던 그 종목도 잘 갔었으니까 오늘 팀장님한테 또 한번 공을 넘겨보겠습니다. 저희 또 다양한 이슈 담았습니다. 시장 분위기 체크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예,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어떤 투자 전략이 가능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부터 한번 치고. 아, 네. 예. 제가 이틀 전에 콘텐츠를 했고 뭐 자기 자랑 하려고 이걸 또 준비한 건 아닌데 중소형단에서 조금 더 전략 짜보도록 하겠고 엊그제 이제 얘기해 주셨던 뉴 같은 경우에 네. 어제 10%가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뉴부터 잠깐 AS 하고
네. K 컨텐츠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눠보죠. 네, 뉴 말씀드렸을 때 일단은 그때 한번 급락이 나왔었는데 급락 사유가 관리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이제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관리 종목에 지정될 정도는 아닌 정도의 실적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회복이 되는 구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존재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끌고 가시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컨텐츠 업종이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뭐 엄청 드라마틱한 매출과 영업이 그다음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훨씬 더 나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일 것 같고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광고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컨텐츠들이 많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컨텐츠 쪽의 제조업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밑에 중하위권 콘텐츠 제작 업체들은 훨씬 더 낙수 효과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제 뭐 예를 들어 갖고 있는 좀 이제 위험한 리스크 부분은 넷플릭스 등 이제 대형 콘텐츠 업종이 가져가게 되고 이제 밑에 낙수 효과 제작 업체들은 조금 더 베니핏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리도 여전히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장주라고 소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제이 컨텐츠리 지난번에도 말을 해줬고 이번에는 이제 박앵커가 어떤 수익 모델까지 다시 한번 또 브리핑을 해줬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뭐 사와 네트워크스까지도 거론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좀 지금으로서 뉴도 좋았지만 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모양을 많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워낙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게 문제지 성장성에는 그렇게 저해가 되는 구간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구간은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 제이 컨텐츠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그래도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제이 컨텐츠가 사실 외부적으로 보기엔 제일 깔끔한 기업입니다. 외형적 성장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이 컨텐츠리도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성장을 좀 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스튜디오 드래곤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인데 다만 CJ ENM과 조금 유동성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 워낙 대장주지만 그렇게 대장 평가를 못 받았던 주가 탄력성인데 그래도 바닥이 잡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드래곤도 바닥이 잡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 이제 조금 더 대장의 역할은 사실 맨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이제 중소형주가 낙수 효과를 받으면 대장주들은 가장 마지막에 좀 묵직하지만 이제 좀 강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제이 컨텐츠리아 스튜디오 드래곤도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틀 전에 해드렸던 전략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 어떤 제작사에 대한 관심들도 계속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쪽은 도심항공교통인데 사실 저도 브리핑을 준비할 때마다 이게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내일 일도 모르겠는데 벌써 2024년, 25년 얘기긴 하니까. 그런데 또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보면 대기업단에서는 현대차나 하나시스템은 그날 그래도 좀 반응을 해주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이벤트가 있고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팀장님께서는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전략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단발성 이벤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도심항공 같은 경우에 너무 어렵죠. 워낙 이제 도심이 몰려 있고 이제 적합하지가 않다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제 발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법안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형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교체를 하게 되려면은 사실 너무 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법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먼저 자율주행이 우선이 먼저 돼야 되는데 최근에 자율주행 택시가 일부 돌아다닌다고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자율주행이 먼저 성공을 해야지 인프라가 구축이 된 이후에 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어제 급등한 종목들 보시면 사실상 베셀이나 기산텔레콤 워낙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라서 이제 여기서 감히 다룰 수가 없는 좀 추천드리기가 좀 곤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시스템이나 전체적으로 현대차 좀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은 어제는 그냥 주가가 회복하는 정도에 그친 상황 즉 이런 에어택시가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공략해 보기보다는 이제 매도 시점이 왔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시세에 따라서 한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 조금 더 시세 분출을 할 수 있겠지만
파시는 게 조금 더 이제 단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다루기에는 너무 작고 누군가 이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이제 주가 탄력성이 훨씬 더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매도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급등을 했었던 이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의견도 얘기를 해줬고요. 뭐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뉴스에서건 현대차나 좀 강하게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두 가지 종목군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만 스픽입니다. 부족할 때 더 빛난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관련주 공략 부분. 네. 어떤 새로운 뭔가 신선한 아이디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소재 네. 자체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여서 어떤 전략이세요? 비싸게 팔 수 있을 때가 이제 가장 매출이 잘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기사를 서치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150센트였던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이제 $15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하나당 개당 가격이 워낙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또 실제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섣불리 공장을 늘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진입하기 어려운 게 워낙 차량용 반도체가 영업이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이제 차량이었었는데 지금 쇼티지가 워낙 길게 지속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고 거기에다 구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DB하이텍이 차량용 8인치 즉 200나노 반도체의 대표 주자였었는데 DB하이텍이 컨센을 워낙 높게 잡았는데도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즉 그만큼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는 지속될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현대차도 이제 이게 좀 오래돼서 워낙 이제 현대차의 성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이제 낙수 효과가 예를 들어 현대차가 내재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업 팹리스 기업에 투자를 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파운드리 분야에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액션이 나와야 됩니다. 현대차에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액션이 나와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뭐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올해 현대차는 현재 주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투자 포인트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이미 네. 종목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네. 앞에 먼저 실적까지 나왔네요. 다 나가버렸어요. 네. DB하이텍부터 그런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DB하이텍 말씀을 드리면은 기대치도 높게 잡았는데 기대치를 더욱 더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어제 기사로 이제 UMC가 좀 화재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일부 가동이 중단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차량용 반도체 가격은 더욱 더 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낙수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영업이익 잘 나왔는데 주가는 그래도 현재는 매력적인 구간이 왔고요. 이제 71,000원에서 해서 전고점 정도는 한 번 정도 충분히 터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MK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K전자 차량용 반도체 부품 관련주로 이제 그래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이제 위기에 강한 기업이라고 보통 많이 설명을 하겠는데 환율이 높았을 때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래서 지금 1,2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 환율 때 좋은 성장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 MK전자는 실적을 워낙 컨센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그 컨센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MK전자도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한 구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텔레피스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차량용 반도체에서 차량까지만 나와도 제일 시세를 탄력적으로 바꾸는 게 텔레칩스입니다. 그래서 텔레칩스가 가장 차량용 반도체 대표주자, 즉 팹리스 기업으로서 만약에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눈독 들일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텔레칩스가 가장 국내에서는 상위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팹리스 기업을 인수를 해서 이제 200나노는 워낙 이제 좀 하위권 기술력이다 보니까 이제 파운더리 즉 외국의 파운더리 분야의 위탁 생산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텔레칩스는 현대차와 가장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충분히 현재도 공략 가능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율주행차 얘기가 막 쏟아져야 여기도 탄력적으로 상승을 할 텐데 지금은 약간 그런 얘기는 덜 하지만 또 언젠간 돌아오죠. 그 전에 좀 우리가 발빠르게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세 가지 종목 얘기를 해줬으니까 여러분들도 메모장에 잘 적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